주말에는 뉴스를 봅니다. 챙겨볼 뉴스 많아서 복잡하고 속 시끄러운 당신을 위해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로수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그 두 번째 버스는 출발점에서 출발한 지 15분 만에 신도림과 구로시장을 거칠 때쯤이면은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사이 그 복도길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닥에 다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어쩌다가 결근을 하면은 누가 어디에서 안 탔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고압선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3명씩 죽어나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용산에서 지금은 몇 년째 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 저 남일당 그 건물에서 사라져간 그 5명들도 역시 마찬가지 투명인간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지난 월요일 날 돌아가셨죠. 네, 주중에는 딱히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꼭지를 다루기가 조금 뭐해서. 네. 저희가 그냥 뒀다가요. 주말 뉴스 또 한 꼭지 하고 지나가기는 너무 좀 가벼운 거 아닌가.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예의가 아닌 측면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이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시 듣는다거나 아니면 뉴스공장에 오래 출연을 하셨으니까 촌철살인의 멘트들을 접하실 수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분의 삶을 처음부터 쭉 한번 이렇게 궤적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그 23일 날 오전 10시 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9시 반. 네, 돌아가셨고 뉴스는 이제 10시 넘어났죠. 그 뉴스가 나온 거를 본 게 10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 뉴스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나도. 깜짝 놀랐죠, 네, 정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슨 소리야, 노회찬 의원이 투신이라니. 네,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가짜 뉴스나 무슨 숨쉰 채 발견 이런 식의 뉴스인가. 네. 아니 정말로.
그래서 이제 황급히 놀래가지고 뉴스들을 이제 틀었더니 라이브로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현장 화면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돌아가신 아파트가 저희 집이랑 되게 가까워요. 아, 그래요? 거기 남산타운 아파트잖아. 아, 그러네. 우리 집이랑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차로. 깜짝 놀랐죠. 그러네. 네. 처음에는 놀랐고 두 번으로는 이제 이게 사실이구나 확인한 뒤부터는 황망함이 정말 며칠간 간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늘 네. TV를 보면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에 좀 굉장히 황망했는데 네. 사흘 동안 빈소를 찾은 사람들이 28,00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사람들이 왔던데.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연결식이 있었고 네. 모란공원에 이제 안장이 됐는데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었나? 뭐 많은 이제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연대나 이런 거를 좀 보셨기는 하셨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혹시 이제 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려서부터 어떤 궤적을 그리며 살았던 분인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노회찬의 인생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 합니다. 1956년 8월 31일에 태어났고요. 네. 부산 초량동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부산 분들이냐 그렇지는 않으시고 네. 함경도 출신이신데 실향민들이시죠. 네. 6.25 때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왔는데 네. 노회찬, 노회건 형제를 낳으셨다 그러고 부산 초량국민학교, 부산중학교를 졸업하고 학창 시절에는 또 육상을 잘 해가지고 100m 12초 뭐 그랬다죠. 그런 거 하셨다죠. 1972년도에 부산고등학교에 입시를 쳤다가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했대요. 재수하셔가지고 부산고등학교 다시 안 오시고 아예 그냥 더 높은 경기고로 오셨더만요. 그렇지. 네. 네. 어차피 유학이야, 재수했는데 유학. 네. 재수했는데 제대로 가자. 그래서 경기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이때부터 이제 서울 생활을 하셨다고 하고 경기고 동기는 이종걸, 황교안 뭐 이제 알려진 분으로 네. 그리고 1년 선배가 이제 정두원 네. 이렇게 있는데 정두원이 빠른 57, 이종걸, 황교안이 57. 네. 근데 노회찬은 재수 56. 56.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두원과 같은 그렇죠. 네, 그건데 고등학교를 1년 공부 더 하셨으니까. 1년 재수했으니까 정두원이 선배, 이종걸, 황교안이 친구 뭐 이렇게 됐었고요. 경기고등학교 다니다가 10월 유신에 이제 반대해가지고 반독재 투쟁에 이때 참여를 했다 그래요. 유인물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배포하는 이런 일 이제 했었고 이 시기에 뭐 함석헌, 선우희, 백기환 이런 이제 재야 인사들을 만나게 됐다고. 네. 그래서 본인의 정치를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다 그러죠. 되바라진 고등학생이었던 거죠. 유신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뭐가 옳은 거냐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러 다닌 거예요, 자기가. 네. 1976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또. 그리고 바로 군대를 갔대요. 네. 그리고 군복무 마치고 1979년에 고대 정치외교학과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때 충격을 매우 세게 받고 79년에 입학했으니까 그 다음에 2학년 때잖아요. 그렇죠. 80년이. 네. 그래서 고대 재학 중이던 이제 1982년에 영등포 청소년 직업학교에서 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가지고 현장 노동자들 틈에서 이제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네. 이때 이제 뭐 심상정 대표는 미싱 일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됐다고 하죠. 그렇죠. 1980년 초부터 뭐 시위 조직하고 노조 결성하고 이런 걸로 이제 수배가 돼가지고 꽤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수배자 신분으로 이제 도망을 다녔다고 하고요. 당시 유명한 게 인민노련, 네, 인천 지역이죠. 그렇죠. 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인천, 부천 뭐 노동조합하고 노동운동 단체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네. 인천 민주노동자 연맹 인민노련. 사람들이 인민노련으로만 들으면 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 주사파 새끼들 저거. 아니다. 네. 네. 인천 민주노동자 연맹. 네. 그래서 인민노련을 출범을 시켰고 1989년에 인민노련 결성한 것 때문에 국보법 위반 혐의로 이제 경찰에 검거가 돼가지고 제가 법조인인 거 아시죠? 뭐 이러면서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 때 이제 물어봤을 때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수감자들은 24시간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 이 7분짜리 접견을 위해서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들어가 본 사람은 압니다. 아는데 이거 먼저 언제 접견이 있다고 통보를 하고 나와가지고 대기하고 접견하고
다시 한 명씩 개호가 안 되니까 여러 명 모아서 개호해서 자기 사도까지 들어가는데 거의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이 수영자들 같은 경우에 1시간 운동시간 주는 것도 정말 귀한 시간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1시간 더 주는 거예요. 운동하러. 그리고 단독 마시러 가는 1시간입니다. 예, 박정은 형께서 웃습니다. 이게 아니까 웃는 겁니다. 이게. 예, 제가 법전 출신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오래전에 예, 단연간 예, 법무부와 법무부 보호와 관찰하에 보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데 90년대 들어서 이제 동구권이 붕괴되고 뭐 소련도 해체되고 이러면서 인민노련 내부적으로 노선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제도권으로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노동자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하는 거 말고 제도권으로 이제 정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제 노선이 변경이 되면서 인민노련이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창당위원회 뭐 이걸로 이제 전환이 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진보농장 추진위원회 대표를 본인이 맡았었고 진정추. 네. 네. 그래서 1995년 9월달 이때 민중정치연합하고 결합해가지고 진보정치연합 이걸로 이제 재편이 됐고 1995년에 이제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준비위원회.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여기에 가담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삼김, 반삼김을 구호로 이제 내세웠던 곳이거든요. 네. 이게 꼬마민주당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통합민주당이 됐고, 그때 이제 일화가 꼬마민주당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께서 같이 한 정당에 있었던 시기가 저때다. 네, 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강서을로 총선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국법부 위반 때문에 형을 살한 적이 있으니까 네. 사면복권이 안 되는 바람에 이때 총선 나가는 거는 이제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쉬시면서 그래?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역사서를 집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길게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찾아보실 수 있는 뭐 조선왕조실록 관련해서는 이제 노회찬과 함께 보는 뭐 조선왕조실록 이런 책이 이제 남아 있긴 하고요. 이후에 권영길 대선 출마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네. 2004년에 17대 총선에서 이제 비례대표 8번으로 나갔다 당선이 됩니다. 그때 그 97년 대선이었던 것 같은데 권영길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저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던 그 대선이었죠. 네. 예. 그리고 나서 2004년은 그 유명한 이제 탄핵. 예. 그러니까 탄도리로 들어온 사람들이 열린우리당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그때 14명인가가 대거 원내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KBS 심야토론에서 50년 된 불판 발언. 그렇죠. 요거 이제 많이 돌아다니던데. 제일 유명한 짤이람 짤 그런 거죠. 50년 된 불판에 삼겹살 구우면 새까매진다. 네. 이제 그만하셔라. 우리가 하겠다. 이걸로 촌철살인의 멘트를 이제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제 토론 프로그램에서 많이 날리면서 이때 약간 노회찬 신드롬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렇죠. 저도 그때부터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 노회찬을 우리가 미디어로 보지 않으면 접하기 힘들었는데. 네. 진보 정치에서 뭔가 이제 할 말이 있는 스피커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노회찬이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13%인 것 같고 이때 비례대표로 8명 자기까지 그리고 뭐 2명 해가지고 10명인가가 그때 당선이 된 거로 좀 넘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진보 정치 역사상 최대 이제 수학이었죠 그때가.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민주노동당 탈당하고 진보신당이라고 초기 공동대표를 맡았었고, 이게 통합진보당을 창당을 하고 19대 총선에서 노원병으로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 이것 때문에 탈당을 해가지고 이제 정의당으로 나중에 당적을 옮겼죠. 그리고 2013년에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 떡값 검사 이름 밝힌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통비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거든요. 이때는 제가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 막 칼럼을 제가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1, 2심에서는 무죄였는데 3심에서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이때 아내 김지선 씨가 노원병에 대신 출마를 했거든요. 자리가 비어서. 근데 이때 무소속이었던 안철수가 당선이 됩니다. 안철수 씨가 정치에 처음 입문해서 첫 공직을 맡았던 것이 그때죠. 그러면서 욕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노원에 들어갈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대선 후보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큰 데로 들어가야지. 노회찬 의원 자리에 알박기를 하면 되냐 말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때 말이 많았고요. 네. 2014년에 정의당에서 만든 이제 노유준의 정치 카페 여기 고정 멤버로 이제 출연을 했고요. 아, 많이 들었죠. 2014년 이제 730 재보궐에 동작을에 출마를 했는데 네. 이때 나경원한테 아주 간발의 차로 몇백 표 차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49.9, 네. 노회찬이 48.7. 네, 진짜 간발의 차. 네, 간발의 차로. 근데 이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 놓고 말이 많았거든요. 기동민 때문에 막 시끄러웠던 네.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기동민이 노회찬을 지지하면서 사퇴했어요. 네. 근데 당시 노동당 김종철 후보가 나오는 바람에 여기가 이제 3자 구도로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김종철 후보랑 합쳤으면 50.1%로 아마 됐을 텐데 이때 좀 안타깝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뭐 선거에 관련된 이슈는 저 서울시장. 그렇죠. 네. 서울시장도 오세훈 한명숙 대전에서. 그렇죠. 아, 네. 근데 그 표가 그러면 다 한명숙한테 갔을 것이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뒷얘기는 뭐 누구나 서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네. 당시에 진짜 노회찬 의원이 정말 많이 욕을 들으셨어요.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네. 그 사람 잘못이냐 잘 모르겠어요. 좀 억울하죠. 왜냐면 나중에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한 거에 따르면 명분을 줘야 되지 않냐. 저걸 지지선을 하고 탈퇴하려면 나한테 연락을 해서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내지는 뭐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라도 전화라도 한번 해야지. 전화가 한 번도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 제안에 대한 전화가. 전화도 안 왔는데 내가 알아서 그냥 여론 때문에 나가라는 거 이상하지 않냐. 나를 무슨 투명인 취급을 하냐.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으니까 사실은 그때 너 때문에 한명숙이 안 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랬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때는 약간 좀, 문제가 많았어. 아직 민주당이 이제 막 시끄러울 때라서. 한명숙 오세훈이 여론조사에 표가 되게 많이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명숙 진영에서도 이게 지금 워낙 차이가 크니까 노회찬이랑 단일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민주당 내부가 개판이었습니다. 완전 개판이었죠, 그때. 네. 그래서 아무튼 2015년 4.13 총선에서 드디어 창원 성산에 이제 출마를 이때 노원으로 나오냐 마냐 이제 막 얘기가 한참 있다가 51.5%를 얻으면서 여유 있게 당선이 됐고요. 네. 당선 이후에 이제 정의당 원내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고 그때 정의당이 뭐 김종대 의원 등등 다 그때 되신 거잖아요. 노회찬, 심상정 그리고 초선 4명, 6명이에요. 그래서 노심초사라고. 노심초사.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뉴스공장에 또 고정으로 출연을 해서 코너명이 없었는데 노르가즘이라고. 그 코너가 인기는 많은데 코너명을 계속 공모를 받았었어요. 마지막에 뭐 노인과 바다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노르가즘이 됐죠. 네. 그래서 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거 지나면서 굉장히 사이다 또 촌철살인 멘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아, 굉장히 많죠. 2018년 7월 이제 5일부터 유시민 작가 대신에 썰전에 이제 박형준하고 둘이 붙어서 몇 회 못하고 그냥 황망하게 가셔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은 드루킹 특검이 이렇게 나에게 그 칼날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드루킹 특검이란 게 사실은 그러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노회찬이라는 중요한 정치인을 잃어버리는 너무 슬픈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노회찬 의원을 처음 인지하게 된 거는 TV 토론이었어요. 100분 토론이었는데 되게 자주 나오셨거든요. 그때. 많이 나왔죠. 거의 단골 게스트였단 말이에요. 나올 때마다 제일 잘해. 제일 재밌어. 그래서 기억에 났었어요. 그게 참 사안을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굉장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된다고 봅니다. 몇 개만 그래서 뽑아봤는데 뭐 50년 삼겹살 뭐 이거는 이제 워낙 이번 주에 많이 짤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실 테고 이게 2004년 KBS 심야토론이었는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관련해서 막 이제 막 설명들 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때 뭐라고 했었냐면 콜레라균을 이유미가 단독으로 만들었든 아니면 합의해서 만들었건 국민의당 분무기를 뿌린 거 아니냐. 여름에 냉면집 주인이 나는 대장균한테 속았다. 균이 나를 속였다. 대장균의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야, 이런 비유를 어떻게 들지? 야, 라이브로 듣고 진짜 빵 터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김장겸 MBC 이제 전 사장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자유한국당이 전부 다 국회 일정 보이콧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는 학교 앞에 즐겨서 다니던 분식집 사장님이 구청에 소환되니까 네. 학교 수업을 거부한 거다. 뭔 상관이 있냐. 이것도 대단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JTBC 어디 뭐 라이브인가 나와가지고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쵸. 청소할 땐 청소를 해야지. 청소하는 게 먼지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여튼 뭐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그때는 잠깐 힘을 합쳐야 된다. 두 당이 왜 똑같은 당이냐 이런 선거를 하는데 둘이 연대를 하고 이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한국과 일본이 안 친하기는 한데 외계인이 침공하면 연대해야 된다 생각한다. 그렇죠. 그때 뭐 사람들은 빵 터지고 그 얘기했던 정호김 씨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굴 막 똥심 표정되고. 네.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독방에서 인권 침해 논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좁은 방에 혼자 있다 그러는데 당신은 혼자 쓰는 방이라 4점 몇 평이지만 그 6명이서 같이 쓰는 방들은 인당 허용되는 그게가 얼마나 작은 줄 아냐면서 신문지 3개 붙여가지고 국회에 갖고 가가지고 누워 계시던 것을. 그렇죠. 네. 네. 진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정치 지도자를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런 정도의 대중 호응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한번 탄생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지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굉장히 고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네. 한국 정치에 있어서 굉장한 자산을 하나 잃었다. 진짜 자산이죠. 네, 진짜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해야 될 텐데. 네. 노회찬 의원이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좋아하는 게 그분이 냉면을 엄청 좋아하세요. 냉면 매니아예요. 그 본인이 옥류관 가가지고 몇 인분 먹었다. 그래서 옥류관 주방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드신 분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유명했고 을밀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을밀대 가가지고 냉면 많이 드셨고 냉면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올해 MBC에 했을 때 그때 나왔던 정치인이 또 노회찬 의원이었고요. 본인이 노원에 국회 지역구를 하셨을 때 내가 이곳에 지역구를 하는 것에 좋은 점 하나를 들자면 평양냉면의 총본산인 의정부 평양면옥과 직선거리 몇 킬로 안에 살고 있다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실 정도였어요. 진짜 네. 좋아하셨네요. 엄청 좋아하시죠. 아버님도 실향민이시기도 하시니까. 그러네. 냉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참 진한 감동을 느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에 결국은 이제 발목이 잡혔는데 네. 단체나 기업이나 정치인한테 이제 후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네. 1인당 500만 원, 1년에 2천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고, 네. 익명기부는 1인당 연 10만 원. 아이고. 까지밖에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네. 사실 이번에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걸 이제 유서에 썼기 때문에 자금 성격하고 관계없이 기부 액수가 이제 1년에 2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네.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16년 3월에 이제 돈을 받았다고 얘기가 이제 나왔었으니까 이때는 출마하기 한 달 전이어서 이제 예비 후보자 신분이니까 네. 이게 이제 차떼기 사건 있고 막 대북 송금 특검하고 막 이럴 때 2004년에 정치자금법이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럭에다 막 돈 싸가지고 주고 막 이런 거가 너무 심했으니까 네. 엄격하게 생겼는데 현역 정치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한 구조. 대단히 불리하죠. 네. 정치란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작업이 아닌데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게 원래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원외 인사가 되거나 아니면 공직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월급이란 게 나오지만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치인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혹은 국회의원이 노회찬 의원처럼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재도전할 때 그 텀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은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취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또 없어요. 마땅치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손 빨고 있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강연을 얼마나 다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제 강연을 다녔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여기도 강연에서 친한 변호사가 챙겨준다고 이제 챙겨줬던 거니까. 경공모 강연이었던 거죠. 네. 이거를 다 나눠가지고 이제 후원금 처리를 했어야 맞는데, 고민이 됐겠죠. 이걸 2천만 원, 그 2천만 원 어떻게 하지? 뭐 근데 돈이 어쨌든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제 저기를 이제 했을 텐데. 네. 그래서 이거를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있기는 한데, 그게 또 간단치가 않은 게요. 이게 정치자금법을 또 받기 쉽도록
또 1인당 한도 이런 거를 또 높이면 문제가 또 발생하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당장 이제 뭐 이익단체나 아주 뭐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자 그러면 돈 많은 부자들 몇 명을 데리고 있는 게 후원자로 훨씬 소액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찾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후원자가 생기게 되면 이익단체나 이런 데들 당연히 생기겠죠. 이제 미국이 그거를 이제 전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럼 로비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자유롭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위주로 정치 자금이 확보가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 또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게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뜯어고치기도 또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두자니 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 정치 신인이 다시 뭔가 등용하거나 기회를 잡기는 또 굉장히 어려운 구조. 그렇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정교하게 손을 봐야 되는데 하필 그 쉽지 않은 문제의 모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정치인 한 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게 서글픈 거죠. 네. 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또 짐작도 되는 게 네. 지금이야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지금 황망하니까 그걸 죽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어떻다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네. 이런 일이 없이 네. 그냥 사실대로 내가 사실은 받았다 했을 때 뭐 보수 언론을 비롯해가지고 말 바꾸기부터 시작해서 또 5만 가지 막 똥칠 없는데도 그렇게 막 무슨 부인이 뭐가 있다는 둥 운전기사가 있다는 둥 이렇게 몰아가는 판에 너무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숙고를 하셨겠어요. 내가 살아서 이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보다 못하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는 좀 아니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좀 오래오래 좀 남아주셨어야 되는데. 상상을 해보자고요. 사실은 4천만 원을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펼쳐질 그 아수라장을 생각해보자고요. 네. 정치인 노회찬은 짧게 잡아도 10년 이상은 그냥 그 쭉 끝났다고 봐야 돼요. 정치 인생이. 네. 노회찬 정치 인생 한 명이 끝나는 걸로 문제가 될 것이냐,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진보 정치 전체에 똥물을 튀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생각하니까 노회찬 의원은 물론 본인 스스로도 자기 양심에 대한 그 자괴감도 크셨겠지만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는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유서의 일부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려 볼까 합니다.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올림. 마음 너무 아파요. 국민은 그런 허물을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네. 없어요. 이 소수의 잘못된 구조와 그런 것들을 침소봉대하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그 잘못이 부풀려질 것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냐를 생각하셨을 때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일반 국민,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정서에는 노회찬 의원이 4천만 원을 경공모한테 받은 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 정치자금법 문제일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이렇게까지 할 거였나? 저는 그게 너무 좀 그렇죠. 허탈한 거죠. 너무 허탈한 거죠. 그냥 그걸 좀 잡음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네. 좀 뻔뻔하게 좀 잘 넘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역사에 이풀한 건 부질없지만 노회찬 의원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4천만 원을 내가 받았다. 하지만 유서에 쓰신 것처럼 불법적인 청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신고하지 못했던 부덕을 내가 잘못을 뉘우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나나 김프로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처럼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네. 뭐가 문제야. 그게 이제 흠이 된다고 해서 네. 뭐 정치자금법을 어쨌든 지키지 못한 것 네.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 받은 적 없다 얘기했던 것 때문에 네.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면 지면 되죠. 그쵸.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정치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할 일은 네.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들. 의원직을 잠깐 내려놓고 잠시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우리 다 기대할 수 있잖아. 그 정도는.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아우 이거 어떻게 해. 네. 네. 근데 이런 마당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또 SNS에 올리면서 조롱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한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쳐 죽일 것들이죠, 진짜. 와, 인간이냐? 윤서인 만화가 글을 보니까 네. 야, 정말 뚫린 입이라고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또 있었길래 그래요? 아니, 윤서인이 이제 그렇게 평소에는 뭐 깨끗하다고 하더니 뭐 그거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증거도 못 될 거면서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러면서 막 뭐 이렇게 조롱하듯이 막 다른 미친 게 분명하다 뭐 이러면서 막 달아났더라고요. 참. 관종인 줄은 알겠는데 네. 정말 대단한 관종인 것 같아요. 그렇게 관심이 좋을까요? 관심을 다른 걸로 끌면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런 걸로 끌면 안 되지. 다른 걸로는 관심을 받을 자신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조원진 의원 보좌관이 네. 잔치국수 사진을 올려놓고 SNS에 썼은 글이 좀 또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내 입을 더럽히기 싫어서 말하기가 싫은데 조선일보 당시 이제 24일 날 아침 일면 이 편집이 가관이에요. 야, 그거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네. 깜짝 놀랐네. 그 고교 야구 우승팀이 환호하고 있는 사진을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셨어요. 그리고 옆에 노회찬의 마지막 후회 뭐 이렇게. 이게 지금 과연 고교 우승자의 그 환호에 대한 의미일까? 뭐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근데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이런 예의, 네.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뭐 없는 건 알았지만 네. 이 망자의 죽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게 정말 바닥이 보이는 사람들이구나. 야, 정말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네. 또 이혜훈 기자 칼럼을 썼잖아요. 아니 자기 와이프 운전기사까지 둔 사람이 무슨 노동자를 대변하냐 이런 칼럼을 썼어요. 말이 됩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보좌관도 해봤대. 해봤으니까 아는데 이런 소리 하는데 야 진짜 입 닫아라 제발.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이라 간다고. 아무튼 뭐 돈 없는 고인에 대한 비방이나 조롱 뭐 이런 네. 것들이 간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니네 네. 어떻게 사나 봐봐. 그 결국에는 하나만 다 걸려봐. 족쇄로 본인들한테 돌아올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네. 네.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쭉 행적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 노회찬이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캐릭터잖아요. 어제 야부리에 전해드렸던 을의 눈물, KTX 승무원 복직, 홈플러스 정규직 전환, 또 반올림 삼성 합의된 이 현장들에 제일 앞장서 있던 분이 노회찬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 뉴스를 봤을 때 살아계셨다면 그런 마음이 정말 아파요. 네. 네.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이건 이제 문화와 관련된, 네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시간이니까. 지난주에 이제 첫 선을 보였는데, 김프로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숨은 쉬고 있냐? 숨만 쉬고 있냐? 의지도 없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 앉아가지고. 제가 변호를 해드리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잘 몰라요, 내용을. 준비해서 물어볼 게 아니면, 네.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 제가 준비해서 이제 김용민 브리핑할 때 김프로가 내용 준비해서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넌 뭐하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전 듣고 있어요 여러분과 네. 같이 숨 쉬면서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 당일이 7월 27일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주총회가 하나가 열립니다. 뭐냐? 월트 디즈니와 20세기 폭스사의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미디어랑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업계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요거를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월트 디즈니는 다 아시죠? 알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또 디즈니랜드, 마블로 대표되는 수많은 영화들, 방송국들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최고 큰 콘텐츠 기업입니다.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대예요, 최대. 네, 매출 모든 걸로 떠나서. 근데 20세기 폭스, 지금은 21세기 폭스죠. 여기도 만만치 않게 큰 회사입니다.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 두 회사가 합병됩니다. 아직 최종 승인이 단계는 아니지만 양자 간의 합의서는 작성이 됐고 주주 승인이 남아 있어요. 그 주주 승인을 하는 주주총회가 27일 날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야, 근데 네. 결렬 뭐 이렇게 나오면 아마 주주총회에서 결렬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주주 간의 합병을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반독점법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거는 내년 8월 한 1년 정도 봅니다. 야, 또 1년 남았어요? 네. 작년부터 뉴스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된다 뭐 말이 많았죠. 일단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 작년 가을 폭스 21세기 폭스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영화랑 TV 제작 부문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21세기 폭스는 대주주가 어디냐면 뉴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예요. 언론계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리는 루퍼트 머독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뉴스 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는 회사를 간략하게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영화사 20세기 폭스 갖고 있죠. 폭스 산하에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폭스 뉴스, 그리고 폭스 스포츠, 스카이 TV. 스카이는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독점으로 중계하는 회사죠. 그리고 영화사 20세기 폭스. 신문은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의 더 선, 영국의 타임즈 등등 엄청 많지만 다 얘기할 필요 없고 출판사주는 하퍼콜린스라는 굉장히 큰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우존스 아시죠? 다우존스도 실은 뉴스코퍼레이션 겁니다. 전 세계 미디어 컨텐츠 3대장 중에 하나예요. 네. 이 3대장을 어디 꼽냐면 디즈니, 그리고 타임워너, 그리고 뉴스코퍼레이션 이 3개를 꼽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바이아컴까지 해가지고 빅4였는데 바이아컴은 약간 찌그러졌습니다. 그 뉴스코퍼레이션에 크게 보면 뉴스 보도 부문과 영화 TV 제작 부문이 있어요. 그 영화 TV 제작 부문을 시장에 내다 팔겠다라는 그 얘기를 루퍼트 머독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굉장히 큰 매물이잖아요. 이거를 인수하기 위해서 두 회사가 뛰어듭니다. 하나가 월트 디즈니, 또 하나가 컴캐스트라는 회사예요. 네. 이제 디즈니는 아시겠으니까 컴캐스트는 일반 분들은 낯서실 수 있어요. 전 낯설더라고요. 뭐냐? 처음 뉴스 봤을 때. 미국에 있는 케이블 TV 네트워크, 케이블 TV 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는 케이블 TV 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독점이 아니라서 그렇게 큰 회사는 없어요. 근데 뭐 인천 TV, 경인 TV, 또 뭐 티캐스트 이런 식으로 동네 인터넷이랑 케이블 TV 설치하는 게 다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컴캐스트가 1위 사업자예요. 그 넓은 땅에서 망을 다 갖고 있는 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컴캐스트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컴캐스트가 느닷없이 뛰어든 게 아닙니다. 컴캐스트가 갖고 있는 컨텐츠 부문이 뭐가 있냐면 NBC 유니버셜. 네. NBC 방송사랑 유니버셜 영화사를 갖고 있어요. 이미 컴캐스트가. 그러니까 여기도 3대장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폭스가 나왔을 때 이 디즈니랑 컴캐스트가 각각 인수전에 뛰어드는 거예요. 네. 인수 금액이 굉장합니다. 일단 폭스 현재 가지고 있는 뉴스 보도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화랑 TV 제작 부문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시장 가치가 얼마다라고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5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9조입니다. 야. 59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파악이 된 거예요. 디즈니랑 컴캐스트가 각자 돈지랄을 시작했어요. 서로 비딩을 했죠. 디즈니가 524억 불보다 조금 더 올려서 600 몇십억 불을 이제 불렀는데 그걸 현금이 아니고 지분 스와핑이라고 하죠. 디즈니 지분, 디즈니 주식이랑 폭스 주식을 약간 스와핑해서 그걸로 퉁치는 계약으로 해서 이제 재하시를 했어요. 근데 컴캐스트는 올해 초였던가요? 600억 불을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제안했어요. 600억 불이 얼마냐? 67조입니다. 야, 67조 현금으로? 네. 67조를 현금으로 그냥 꽂아줄게. 야, 세게 나왔죠. 오, 땡겼네. 그러니까 디즈니는 오케이 713억 불
한 80조 4천억 되거든요. 네. 그 중에 한 55조인가 60조는 현금. 나머지는 주식. 딜? 해서, 컴캐스트가 물러났어요. 그 이상 쓰긴 좀 그런 거야.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즈니가 1차 협상 대상자가 됐고, 인수 그 MOU도 체결해서 양자가 이제 주주총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즈니가 만약에 인수에 최종적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80조 4천억 원짜리 인수를 하는 거예요. 80조? 네. 80조 4천억 원이면 얼마냐? 제가 이제 지난주 시사야부리, 또 일요 시사야부리를 약간 AS 드리자면 네이버 시총을 2조라고 했는데 아니고요. 20조. 네이버 4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쯤 되니까. 그렇죠. 5분의 1이죠. 네. 1년 예산 5분의 1. 네. 회사 하나 사는데. 네. 4대강 4번 합니다. 그래서 80조 4천억 원짜리 메가 딜이 지금 일어날 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큰 규모의 딜이 있을 수 있겠냐. 컨텐츠 기업 역사상 최고의 딜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사실 이전에 산 것도 많지 않아요? AT&T가 타임워너를 2016년에 인수할 때 854억 불을 줬어요. 대략 100조입니다. 네. 이미 100조짜리 딜 하나 있었다. 네. 그러니까 AT&T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동통신사예요. 네. 통신사. 네. SKT처럼. SKT 같은 회사인 거예요. 북미 최대. 네. 네. AT&T에서 타임워너 그룹을 인수할 때 100조. 대략 100조. 몇 조 빠진 100조. 그 정도 줬다. 근데 이제 인수하는 배경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디즈니랑 컴캐스트가 먹고 살기 힘든 회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어서 폭스를 인수하려 하느냐. 이 배경이 있습니다. 디즈니는 넷플릭스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네. 넷플릭스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컨텐츠 플랫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보시죠. 이제 글로벌하게 넷플릭스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가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 업계의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위협을 받은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디즈니는 영화를 만드는 데고 넷플릭스는 그 영화를 갖다 트는 데인데 둘이 무슨 경쟁 관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자체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랑 영화를. 그러니까 디즈니는 영화만 만드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인은 TV물, 영화 이런 것들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맞죠. 그걸 가지고 극장에 배급하거나 TV에 뿌려서 부가수익을 얻는 회사가 맞는데 넷플릭스가 본인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옥자도 넷플릭스에서 돈을 내서 만든 영화잖아요. 비근한 예로 보면.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점점 더 자체 컨텐츠를 제작하는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업계에서의 그 디즈니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1등 사업자로서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불려야 된다 생각해서 폭스를 내가 하나로 안으면 넷플릭스가 컨텐츠란 최소한 컨텐츠의 양이나 질로는 승부할 수 없는 규모가 되기는 해요. 디즈니랑 폭스가 합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영화들이 미국 전체 박스오피스의 45%를 차지합니다. 반절 가져가네요. 반절 갖고 가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싹 빼겠네. 넷플릭스에서.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45%를 갖고 있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컨텐츠의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면 넷플릭스를 죽여야겠다 맘먹으면 쉽게 예를 들면 마블에서 새로운 영화가 나왔어요. 그 마블 영화를 넷플릭스에 안 주면 돼요. 그럼 넷플릭스 영향력은 훅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넷플릭스로 안 보는 사람들이 뭘로 보냐? 디즈니가 지분을 갖고 있는 훌루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넷플릭스랑 거의 비슷해요. 네. 훌루가 넷플릭스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좀 딸리거든요. 거기다가 자기네 영화를 몰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폭스랑 디즈니가 분리돼 있을 때는 폭스가 그냥 줘버리면 디즈니 거 잠깐 빼도 돼. 이럴 수 있겠지만 두 개가 합병해서 콘텐츠를 하나에 쥐고 있어버리면 이게 약간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싶다. 특히 넷플릭스에 대한 견제 때문에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가 됐으니까 네. 넷플릭스에 대적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러면 이제 새로 단장해서 나오겠네요. 훌루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죠.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새로 단장할 것이냐 아니면 훌루를 더 무장할 것이냐 요거는 합병되고 난 뒤에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네. 근데 원래 훌루라는 게 3사가 돈을 같이 낸 거예요. 디즈니, 폭스, 컴캐스트가 333. 12 타임워너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 지분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입김을 막 그렇게 세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폭스를 산다.
그러면 디즈니가 60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훌루는 이제 디즈니 맘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넷플릭스에 컨텐츠 안 주겠다. 맘먹으면 안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컴캐스트는 그러면 왜 폭스를 안고 싶어 하냐? 여기는 모 회사가 통신사, 케이블 TV 망사업자라는 거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AT&T 타임 워너에 쫄린 겁니다. 그쪽에 위협을 느낀 거예요. AT&T는 모바일을 지배하고 있죠. 컴캐스트는 동네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비슷할까요? 지금은 할인사가 됐지만 과거 KT랑 KTF가 별도로 독립돼 있었잖아요. 그러네. KT와 KTF의 사이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컴캐스트는 KT 같은 회사, AT&T는 KTF 같은 회사였다. 그러다 보니까 AT&T가 모바일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타임 워너를 끼고 있잖아요. 타임 워너에는 워너브라더스라는 강력한 또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얘네가 지금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동네 케이블 네트워크, 동네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강화하자. 그래서 폭스를 인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임 워너 안에 또 HBO라는 또 강자가 있죠. HBO. 네. 아, 이거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얘네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두 회사가 서로 그런 니즈 때문에 이 폭스를 매물로 안으려고 이렇게 현질 전쟁을 벌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80조를 쓴 디즈니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느냐. 미국 애들이 돈질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사실 그 전에 2006년에 디즈니가 픽사 먹었죠. 네. 그리고 2009년에 마블 먹었고, 그렇죠. 2012년에 루카스 필름도 먹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히트작으로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디즈니가 돈 주고 샀어요. 네. 그것도 꽤 많은 돈을 주고 샀어요. 네. 몇십조 단위로. 근데 이게 제일 센 것 같아. 80조가 디즈니가 현재 인수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마블의 캐릭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영화 관람하는 우리 김프로쇼 팟캐스트의 정체성에 맞는 첫 번째 전망입니다.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어벤져스에 이제 울버린 나오는 거지. 네. 디즈니가 지금은 마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블 영화들이 이제 디즈니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마블 캐릭터를 맨 먼저 쓴 거는 폭스예요. 네. 폭스에서 시도했던 마블 캐릭터들이 엑스맨 시리즈들, 그리고 판타스틱 4. 제일 유명한 게 최근엔 데드풀이죠. 그리고 마블 캐릭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화를 시도했던 먼저 시도는 폭스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마블 캐릭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데리고 간 건데, 더 많은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 건 디즈니예요. 둘이 합쳐진다? 그러면 이 영화들이 어벤져스에서 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또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또 하나는 디즈니는 R등급 히어로 영화, 마블 영화를 안 만들고 있었어요. 그 디즈니가 가족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와 가족을 중시하기 때문에 R등급 영화는 안 만들고 있었는데 데드풀은 R등급이거든요. 데드풀을 디즈니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예요. 근데 폭스라는 브랜드를 살려둘 거거든요. 죽이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디즈니 안에 R등급 히어로 영화를 만드는 프랜차이즈로 폭스를 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21세기 폭스가 좀 재밌는 회사예요. 되게 오래된 영화가거든요. 맨 처음에 생긴 건 1935년에 폭스 영화사가 먼저 생겼어요. 근데 그 회사가 잘 안 될 때 20세기 영화사라는 데가 둘이 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폭스가 된 거예요. 20세기 폭스. 네.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배경음악과 함께 서치라이트가 팍 비춰지는 20세기 폭스가 된 겁니다. 근데 20세기 폭스가 뉴스 코퍼레이션에 인수가 됐어요, 또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사실은 20세기 폭스 엔터테인먼트사의 영화사의 지난 역사들은 인수와 합병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디즈니에 인수된 것도 그렇게 낯선 건 아닌 겁니다. 네. 거의 70년 이상을 20세기 폭스라는 이름으로 버텨왔잖아요. 이 회사에 되게 큰 고민이 있었어요. 21세기가 됐잖아. 세계 바뀌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밀레니엄이 왔잖아요. 그럼 21세기 폭스로 바꿔야 되냐. 이게 사내에서 되게 논란과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0세기 폭스라는 그 이름은 그대로 영화사 이름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로 21세기 폭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1세기 폭스라는 큰 회사 밑에 20세기 폭스 영화사를 두는 방식으로 버텨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디즈니가 인수하는 회사는 21세기 폭스예요. 네.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면 그 밑에 고구마 줄거리처럼 20세기 폭스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즈니 밑에는 이제 개성 있는 다양성 영화나 독립 영화를 만드는 브랜드가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20세기 폭스 안에는 폭스 서치라이트 있잖아요. 서치라이트가 있죠. 네. 서치라이트가 만든 다양성 영화가 좋은 영화가 많습니다. 많죠. 네. 대표적인 가장 최근 작품
쉐이프 오브 워터입니다. 쉐이프 오브 워터. 네, 기에르모 델 토로 같은 예술가들을 폭스는 돈을 주고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버드맨, 쓰리 빌보드, 블랙 스완, 노예 12년, 그러네. 그랜 부다페스트 호텔, 500일의 썸머 같은 굉장히 색깔 있는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디센던트도 여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만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그러네. 폭스 서치라이트 굉장히 괜찮은 영화사입니다. 디즈니 입장에서는 나름 줍줍해서 득템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20세기 폭스가 워낙 괜찮은 영화들을 이제 큰 영화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 박스 오피스 1등하는 영화가 지금은 또 아바타잖아요. 아바타가 폭스 영화입니다. 그럼 그 전에 1등했던 영화가 뭘까요? 그 전에 타이타닉. 타이타닉도 폭스 영화입니다. 이 20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갖게 된 라이브러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디즈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도 넷플릭스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네. 네. TV 채널들, FX가 붙은 TV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있죠. 요 채널들이 디즈니 색깔로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이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20세기 폭스 코리아가 있어요. 20세기 폭스 코리아가 한국 영화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안 하죠. 최근에 안 했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여태까지는 한국 시장에서 제작해봤자 돈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었나 싶기도 했는데 그게 주인이 디즈니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정비를 한 다음에 이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돌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세기 폭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제일 크게 만들었던 게 곡성입니다. 곡성.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영화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딜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직배사들이 영화를 시작한 데가 워너브로더스와 폭스잖아요. 워너는 이번엔 여름에도 활발하게 나오고 있죠. 네. 인랑도 워너 거고, 그죠? 근데 폭스는 한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한국 영화 제작이 20세기 폭스나 워너 같은 직배사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딜로 인해. 네.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영향력을 점점 행사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그런 플랫폼들을 OTT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OTT 중에 넷플릭스랑 대적할 수 있는 데가 빵군데. 왓챠 플레이는 어떻게 됩니까? 왓챠 플레이는 글쎄요. 넷플릭스에 비하면 너무 규모가 작아서 상대가 되나 싶은 느낌은 있어요.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넷플릭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 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디즈니한테 이제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위축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지켜볼 포인트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디즈니가 넷플릭스를 견제하는 마음 때문에 폭스를 인수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넷플릭스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마존에 대한 위협도 있습니다. 아마존.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마존은 쇼핑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아마존은 이제 컨텐츠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마존 자체적으로 영화, 드라마, 또 예능 프로 같은 그 컨텐츠 자체 제작에 이미 수십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디즈니에게 충분히 위협이 되죠. 아마존은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발표했을 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고 뉴스가 났었죠. 자본으로는 이미 꿀릴 데가 없어요. 디즈니보다도 앞설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각 잡고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면 있어서 아마존은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쇼핑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자기네들 컨텐츠를 실어서 내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디즈니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거든요. 네. 근데 폭스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컨텐츠에 있어서는 월드와이드로 최강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7월 27일 날 주주총회가 지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미국 정부 당국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1년이 걸리는데 그 안까지는 키프로 말한 것처럼 결렬될 가능성도 있고요. 결렬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 당국에서 승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컨텐츠 업계가 굉장히 경랑에 휩싸일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지켜보면 재밌는 판이 될 것이다. 네. 라는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굿즈가 큰 곳들을 야금야금 다 네. 이제 먹어왔기 때문에 이것까지 되고 나면 와 이거 그럼 이제 디즈니가 다 먹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이제 뭐 1년 더 남았다고 하니까 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영화로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이 폭스, 디즈니 또 MBC 유니버셜 산하에 있는 방송들은 정말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폭스의 제일 유명한 캐릭터가 심슨이에요. 심슨도 폭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을 이제 컨텐츠 업계 전반을 지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컨텐츠 주요 플레이어들, 영화사, 방송사 이런 데들이 이런 전 세계적인 강자들의 싸움을 한 몇 년 뒤에 모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켜볼 포인트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디즈니의 폭스 인수에 대해서 2부에서는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어떤 관심 있는 이슈를 가지고 올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숨 쉬면서 계속 들을 테니까. 네. 그때 네. 느낌 따라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김 선생 모시고 또 한 가지 이슈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